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GEC 대전의 에듀 로켓 배송, 네, 대입과 수업의 연결고리, 구글 클래스룸 활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부탁드릴 말씀이 제가 이제 연수 중에 나와서 지금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차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이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 좀 양해 말씀 미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대입과 수업의 연결고리, 구글 클래스룸 활용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예정인데, 저는 GEC 대전에서 현재 엠파워 캡틴을 맡고 있고요. 이제 구글 서티파이드 트레이너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는 우송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대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데 그중 학생부 종합 전형과 그리고 수업을 연결하는데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는 부분이 유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부 종합 전형과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러한 점에서 구글 클래스룸을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세 번째, 수업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흐름과 관련돼서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사례를 말씀드릴 거고요. 네 번째, 성적 파일을 활용하고 기타 수업 사례를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이제 만족도 조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 전형과 수업의 연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2024학년도 기준 자료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대학 알림이에 올라와 있는 자료고요. 대학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별 이제 유형별 현황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이제 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서울대부터 연세대, 성균관대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고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대학의 서열과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저희가 뭐 서연고 그다음에 뭐 서성한, 중경외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순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조금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죠. 지금 여기는 이제 일반 고등학교의 이제 비율이 낮은 순으로 지금 소팅을 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 입학자 수가 3,746명인데 그중에 일반 고등학교 학생의 비율은 1,936명, 51.68%에 불과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서울 상위권 일명 16개 대학이라고 불리는 대학들 가운데에서도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과학고나 외고 국제고, 예술체육고, 그리고 뭐 특성화고, 자사고, 자공고, 영재학교 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조금 유의미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영재학교를 보시면은 아래의 모든 학교들 대비 서울대학교의 영재학교 비율이 9.69%, 약 10% 가까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 입학자 수 3,746명 중에 10%, 약 300여 명, 370여 명 가까이가 이제 영재학교 학생들이 입학을 한다는 건데, 그럼 비율상 일반고가 압도적이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2024학년도 기준으로 고등학교 현황입니다. 이제 일반계고는 총 전국의 고등학교 2,388개 중에 1,642개 고교, 그리고 학생 수는 이제 100만 명 가까이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수고요. 그런데 이제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 자유고, 영재학교 인원수를 보시면은 영재학교는 전국의 학교 수가 8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학생 수는 789명.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게 서울대학교의 10%면은 37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곧 영재학교의 절반 가까이, 전교생의 전국에 있는 영재학교 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대에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단순하게 영재학교가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그러면은 서울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는 게 어려운 것인가?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서울 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부분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올해,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2026학년도에 1학년에 대학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2026 대입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2026 대입의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 비율과 비율에 대해서 지역별로 살펴보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인서울이라고 얘기하면서
서울 지역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인서울 대학 같은 경우에 비율이 교과 전형은 14.8%, 그리고 종합 전형이 31.2%, 그리고 정시 수능이 37.6%로 정시가 가장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정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시죠. 수시에 있어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이 전국에서 서울 지역이 가장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는 거는 앞서 영재학교 학생, 물론 다른 전형으로 갔겠지만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사립고등학교 또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대부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서울권 대학에 진학한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점에서 저희가 서울권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다양한 대학들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뭐길래 이러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서울권 대학에서 많이 뽑고 있는가라는 걸 보시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내신 성적을 반영을 하고 일명 학교에서 내가 전체 학생 중에서 내신 등급이 1등급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등급만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한다면, 종합 전형은 이제 왼쪽에 학교생활 충실도 정성평가를 보시면은 학생부 기반 학생 역량에 대해서 정성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정량적으로 너가 1등급이야? 그럼 1등이겠네? 잘하네? 이게 아니라 1등급이다 할지라도 1등급의 꼴찌인지 1등급의 1등인지, 그리고 단순하게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블라인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내신 등급만 잘하는데 이제 실제로 교과 수업 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진로, 동아리 활동 시간에 충분한 역량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학생을 우수하게 평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교과 성적은 어떻고 교과별 세부 능력이 특기사항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서술 항목들을 평가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명 강남 대치동에 있는 고등학교의 전교 1등과 우리가 강원도 두메산골에 있는 고등학교의 전교 1등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단순하게 성적이 높고 낮고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치동에 있는 고등학교에 해서 1등급부터 9등급 중에 3등급을 맞는 아이가 강원도 두메산골에 있는 1등급의 아이보다 역량은 더 뛰어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그럴 경우에는 그 학생이 성적이 비록 조금 낮더라도 다양한 활동들에 있어서 유의미한 기록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너를 선발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학생부 종합전형이 단순하게 기록만 잘 되어 있다고 선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학 입장에서는 그 기록을 100% 신뢰할 수 있는가? 학생의 기록은 잘 돼 있지만 실제로 대학에 왔을 때 역량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대학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접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제시문 기반 면접과 그다음 서류 기반 면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 별도의 제시문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문제풀이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류 기반 면접이 대부분의 면접을 시행하는 대학에 진행하고 있는 면접 유형인데요.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평가를 하는, 그리고 진위 여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이러한 면접 유형이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런 부분이 도대체 구글 클래스룸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했고요. 구글 클래스룸과의 상관관계를 더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가 반영되기 때문에 종합 전형뿐만 아니라 교과 전형에서도 반영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 정시에서도 서울대는 이제 학생부 서류 평가를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구글 클래스룸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럼 왜 필요하고 어떤 점이 좋은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그리고 대학 입학에 있어서 서류를 준비하는데 구글 클래스룸이 필요해요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면은 지금 제가 우성고등학교로 이제 작년에 옮겼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 이제 구글 클래스룸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클래스룸의 모습들입니다. 자, 보시면은 2024학년도에 1학년 통합사회와 2학년 생활과윤리 수업을 했었고요. 2학년 1반 담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5학년도에는 1학년 통합사회 수업에 들어가고 있고 3학년 도덕윤리 과제연구라는 과목 수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미 아시고 있겠지만, 저희가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한 번 수업이 끝났다라고 해서 그 데이터들을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들이 누적해서 축적되고 있다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에서는 서류를 누적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할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는 유인물을 나눠주고 써서 내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네, 소리가 잘 안 들리시면은 네,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은 이런 면접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잠깐만 마이크 소리 조금만 조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신다니 다행이네요. 네, 이런 면접에 있어서의 그런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돼서 이제 3년 동안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이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내가 1학년 때 어떤 활동을 했지? 기록은 돼 있는데 그 기록은 아시다시피 교과별로 500자, 1500바이트밖에 기록되지 않죠. 그럼 그 1500바이트에서 내가 3년 전에 그 500자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기억하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 생활의 데이터들을 저희가 축적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단순하게 유인물을 쌓아서 기록할 수 있지만 종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연필로 쓰면은 이 부분이 지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찢어지거나 분실, 훼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찾고 활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활용하기 좋은 플랫폼이 바로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점에서 저희가 대입과 수업을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연결을 해놓는다라고 한다면 학생의 입장에서 평소에 이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평가와 관련돼서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대입에 있어서도 3학년 동안의 자신의 활동을 누가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대입에서 면접이나 아니면은 정성평가에도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면 네, 구글 클래스룸과 관련돼서 잠시만요. 그럼 먼저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그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개설부터 하실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업을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업 페이지 상단에서 추가를 하고 수업 만들기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때 수업 이름과 섹션, 제목, 강의실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은 화면 공유를 잠깐 전환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클래스룸 화면에서 이제 우측 상단에 이제 수업 만들기 또는 참여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셔서 수업 만들기를 누르시고 수업 이름은 꼭 입력하셔야 되는데 섹션이나 제목이나 강의실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업 이름에다가 에듀로켓이라고 하고 만들어 주시면은 얼마든지 편리하게 수업을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고요. 만들면 이렇게 바로 이제 클래스룸 화면으로 연동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학생을 초대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대 링크를 활용해서 초대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사용자 메뉴에서 초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화면 우측에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앞서 생성한 구글 클래스룸 화면에서 좌측 중단에 보시면 수업 코드가 있습니다. 이 수업 코드를 학생들에게 공유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우측에 점 3개를 누르시면은 수업 초대 링크를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뿌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탭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탭으로 들어가시면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원활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사용자 탭에서 하나 바로 만들어서 그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이 화면이죠. 이렇게 수업을 개설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수업 코드라고 보이는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코드를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수업을 참여하도록 할 수도 있고, 표시를 하면 이게 크게도 나옵니다. 그리고 초대 링크를 복사해서 뿌리시거나 아니면은 점세기를 누르셔서 수업 초대 링크 복사 이거를 눌러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사용자 탭으로 가셔서 여기에서 교사를 초대하게 되시면은 이제 다른 선생님과 협력해서 수업을 운영하실 수도 있고요. 학생을 초대하게 되면은 원하는 학생을 해당 수업에 이제 들어오도록 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수업과 관련된 평가나 기록 전반적인 거를 운영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다음으로 수업 과제 만들기 기능인데요. 수업 과제와 관련돼서 이제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과제, 퀴즈 과제, 질문, 자료, 게시물 재사용, 주제와 같은 다양한 창이 뜨게 됩니다. 이때 이 다양한 창을 각각의 기능들을 살펴보시면은 과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그런 뭐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숙제와 관련돼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이제 안내를 하고, 그리고 이때 과제를 단순하게 안내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기한을 설정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제와 관련돼서 양식을 지정해서 이 양식에 입력을 해라 라고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으로 과제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대략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따 이 부분은 이제 실습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 다음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퀴즈 과제가 있죠. 퀴즈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제와 관련돼서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들 중에 이제 구글 설문을 활용해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퀴즈 형태로 과제를 제출하는 걸 의미하고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설문에서 아시겠지만 이제 퀴즈 형태로 해서 점수를 부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쪽지 시험이나 평가를 할 때도 이런 퀴즈 과제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질문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객관식 또는 단답형 형태로 간단하게 질문형 과제 답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경우가 여기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료는 이제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자료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수업 이외에 전국 연합학력평가를 저희가 이제 3월 26일에 봤었거든요. 고등학교 학생들. 그럼 이런 전국 연합학력평가의 3개년 자료를 미리 학생들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그래서 이 3개년 자료와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미리 풀어오고, 그리고 그 풀어온 것과 관련돼서 학생들이 이제 정답 및 해설을 미리 보고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게시물 재사용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작년도에도 저는 구글 클래스룸을 우성고등학교에서 활용을 했고, 올해도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다른 클래스룸에서 다른 수업에서 제가 활용했던 자료를 이제 과제를 재사용해서 이번 클래스룸에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는 제가 작년에는 2학년을 맡았지만 올해는 3학년을 맡습니다. 이 경우에는 활용이 좀 제한될 수 있지만 작년에도 제가 1학년 통합사회를 맡았고 올해도 1학년 통합사회를 맡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게시물을 어느 정도 재사용해서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용하는 게 게시물 재사용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 게시물을 게시물, 자료, 질문, 퀴즈 과제 같은 경우에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력평가 탭에 직접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 주제를 따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 가능하고요. 이 부분을 제가 이따가 이어서 사례를 보여드릴 때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과제를 실제 만드는 과정인데요. 수업 과제는 보시면은 자, 위에 수업 과제 탭 보이시죠? 네, 수업 과제 탭에서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과제, 퀴즈 과제, 자료, 질문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들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좀 전에 보셨던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때 지금 우선 과제 만들기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창이 뜨게 되고요. 제목은 에듀로켓이라고 하고 안내사는 꼭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을 첨부해서 학력평가 자료를 업로드할 수도 있고 유튜브 링크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만들기를 통해서 구글 문서 도구를 만들어서 이제 빈 양식을 주는 거죠. 이 양식의 채우렴이라고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독스나 아니면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아니면은 구글 프레젠테이션 등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 이제 직접 한글 파일을 업로드 하셔도 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드라이브를 활용하셔서 링크를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자료들을 이제 과제로 분류하고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만들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5개의 도구가 뜹니다. 그래서 구글 독스, 슬라이드, 시트, 드로잉스, 설문지 등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수업을 개설한 게 이제 테스트라는 수업을 개설했기 때문에 그게 기본으로 뜨고 있고요. 할당 대상에 대해서는 기본은 전체 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원하는 학생을 지정해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이 아니라 1명 또는 2명에게만 이 과제를 부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맞춤형 피드백 관련돼서 뒷부분에서 추가로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에 대해서 수행평가로 한다라고 하면 이제 점수를 부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보통은 평가 계획에서 100점 만점으로 진행이 될 때 지필평가가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 그리고 수행평가 2개 각각 20점씩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과제가 수행평가 하나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점수를 100점이 아니라 20점으로 바꿔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한 설정하시고 주제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 기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 루브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수행평가를, 이 과제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시하는 기능이 기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렇게 수업 과제와 관련돼서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스나 아니면 스프레드시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양식을 만들고 그럼 이 양식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줄 거잖아요. 근데 제공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3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학생에게 파일 보기 권한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학생에게 파일 수정 권한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 학생별로 사본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 첫 번째, 학생에게 파일 보기 권한을 제공하는 거는 이래서 제가 예시 문항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그 예시 문항을 학생들이 볼 수만 있게 하는 경우 학생들은 읽을 수는 있지만 수정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학생에게 파일 수정 권한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든 학생이 같은 파일을 공유합니다. 이 경우에는 같은 파일을 공유한다. 그래서 수정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A라는 학생이 수정한 걸 B라는 학생이 또 지울 수도 있고 C라는 학생이 또 수정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파일을 협업으로 작업한다 라고 했을 때 이 2번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학생별로 사본 제공.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입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학생들 개개인의 활동들을 누적해서 기록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 개별로 이러한 학생들의 활동 자료들이 보관이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본 제공 기능을 통해서 개인별로 파일 사본을 제공하고 그 개인은 당연히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제를 제출한 경우에, 선생님께 제출을 한 이후에는 수행평가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제출한 이후에 학생이 수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출한 학생은 과제를 제가 돌려주기를 할 때까지, 교사가 돌려주기를 할 때까지는 수정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수업을 개설하고 과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익히셨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수업을 실제 학생부의 세부 능력기 특기사항과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할 수 있는지 흐름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명 교수평기라고 하죠. 나온 지는 조금 됐습니다. 과정중심평가와 관련돼서 나온 지는 좀 됐고요. 그래서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와 기록이 일체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저희가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왼쪽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고요. 오른쪽이 2022 개정교육과정의 총론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론이고요. 먼저 2015 개정교육과정을 보시면은 학생의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교과 내,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수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하나의 교과 안에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생활과 윤리 수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학생이 뭐 국어 시간에 나온 지문에서 그 당시 사회적으로 예서 광염소나타를 봤을 때 광염소나타에서 예술을 위해서 우리가 불을 지르는 방화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가 관련된 윤리적인 의문점이 생겨서 생활과 윤리 시간에 탐구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하나의 교과 내에서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교과와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학생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느 수업에 뭘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 수업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모든 학교의 선생님들 또는 다수의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런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한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실제 수업에서 다른 수업에서 했던 것들을 연계해서 학생이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보시면은 우측에 교과 내 영역 간 그리고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해서 수업을 설계하고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이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대입에서의 트렌드는 일명 무전공, 자유설계 전공이라고 해서 이제 학과 상관없이 선발을 하는 전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도 굳이 우수한 학생이라면은 하나의 교과에서 하나의 역량만을 보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약간 미쳐있는 학생을 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회 문제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다라고 하면은 국어 시간에도 사회 문제에 대해 생각이 나고, 수학 시간에 사회 문제에 대해 생각이 나고, 영어 시간에 생각이 난다라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 선생님들께서 잘못 자칫 이해를 하시면은 그거 옛날에 얘기했던 이거 진로 역량 아니야? 전공적 합성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전공적 합성과 관련돼서는 이제 뭐 영어 시간에도 영어와 관련된 역량을 전혀 말하기, 듣기, 쓰기 이런 부분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뭐 화학과 관련된 내용만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시간에 익혀야 되는 말하기, 쓰기, 듣기 이런 역량들을 함양하는 가운데서 관련된 주제들을 연계해서 탐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연계하는 것이 오늘날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를 하려면은 학생들에게 애초에 평가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제시를 해라고 우리가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동국대학교의 학생부 위주 전용 가이드북을 보시면은 올해 나온 겁니다. 2025에 나온 거고요. 그럼 보시면은 지금 2학년 2학기의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문학이라고 돼 있죠. 문학교과고요. 문학교과의 세특에서
작품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파악함에 대해 더해 사회 문제에도 주목하는 모습을 보인다. 라고 보고 있고, 작품의 배경인 산업사회의 속성에 주목하여 하층민 주인공들의 삶을 현대사회 갑질 문화와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 속에서의 상대적 위치와 그에 따른 불합리화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보여줌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에서 나타나는 그런 역량을,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죠. 작품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파악함에 더해, 그래서 우리가 문학 작품에서 배워야 되는 그런 역량 함량과 더불어서 다른 교과에 그리고 관심 주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탐구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상되는 수험 평가에서 수행 평가와 관련돼서 사회 문제와 연계한 융합적 사고를 하지 않았나 라는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죠. 근데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는 좋은 평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목 간 연계로는 미적분에서 배운 개념을 경제 과목에서 활용하거나 문학 과목을 통해 키운 역량을 영미문학 읽기에 적용한다거나 아니면 사회문화 과목에서 배운 개념을 문학에 활용하는 내용 등을 예시로 들 수 있고, 교과와 비교과 연계로는 수학에서 배운 개념 혹은 과학에서 배운 개념을 심도 있게 탐구해보는 동아리 활동 등을 사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준표, 루브릭에 대해서 아까 간략하게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루브릭에 이런 내용들을 반영을 한다면 그럼 조금 더 의미 있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의미 있는 대입에 의미 있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가 기준에 애초에 좀 다른 과목과의 연계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과목에서 익혀야 되는 역량을 우리가 명확하게 평가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건 제가 작년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과 윤리 수업에서 이제 평가를 했던 루브릭입니다. 그래서 윤리문제 탐구 스피치라는 평가를 했었고요. 여기서 윤리적 확제 접근, 윤리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윤리적 공동체 의식 및 품성이라고 제시를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정보 공시로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윤리문제 탐구 스피치 예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윤리적 딜레마 해결 능력이라고 해서 해결 방법의 논리성, 다양한 관점을 고려했는지, 도덕적 원칙을 적용했는지 등을 봤고요. 그리고 토론 참여도 평가도 이렇게 두 가지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대입이 매년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의 기준표를 작성할 때 조금 다르게 작성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3학년을 맡으면서 도덕윤리 과제 연구라는 수업을 맡으면서 이제 실제 학생들과 관련돼서 수업 과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제를 이렇게 학력평가와 수행평가로 나누어서 제시를 했고요. 이제 학력평가는 그냥 자료를 제시했고, 수행평가에서 과제로 해서 이제 글로벌 윤리 과제 연구라는 수행을 올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루브릭을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해놨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이렇게 평가를 할 거니까 너가 이 내용에 대해서 반영을 해 라는 거를 기준으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점 기준 요소를 다 반영을 하면 10점, 이 중에 뭐 2개만 하면 8점, 1개만 하면 6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역별로 이제 채점 기준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하면서도 보고 이러한 기준들이 반영이 돼야 되구나. 이건 단순하게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대입과 연계되는 부분들은 앞서 봤다시피 대학에서는 그럼 어떤 요소들을 평가를 할 거고 어떤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제가 올해 계획했던 수행평가고, 그리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사본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관심 분야 또는 희망 진로와 관련돼서 글로벌 윤리 문제를 쓰라고 했는데요. 이건 사실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좀 노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있어서 학과별로 봤을 때 보통 어문 계열이 보통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고 성적대가 낮은 편입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어과라고 하면은 사실 외고 중에 인도네시아어를 제대로 배우는 외고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좀 변화를 꾀한 게 원래는 이제 학과 명칭이 인도네시아 어과였는데 작년부터 인도네시아 학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는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사회, 문화, 역사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배운다 라면서 제시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단순하게 그냥 사회 문제 탐구를 했던 학생이 있은 반면에 어떤 학생은 실제로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그 나라의 사례들을 탐구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좀 좋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수업을 계획을 하고 클래스룸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난 그냥 아이들 누가 기록할 수 있게 클래스룸을 제공할 거야 라는 걸로만 끝내시면 안 되고 수업 계획에 있어서 대입에서 어떤 부분들을 반영하고 어떤 부분들이 유리할 수 있어 라는 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클래스룸을 좀 활용하시는 방안으로 가시면 더 유의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학생들이 애초에 수행평가로 요구를 하면 루브릭을 요구를 하게 되면은 학생들은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했던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예시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교사의 체벌. 그래서 이 문제를 왜 선정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앞서 제가 교과 간 그리고 학년 간 연계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학년 생활과윤리 교과에서 학습한 어떤 이론과 연계해서 이런 연계성을 좀 작성하라고 이렇게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윤리 사상과 이론 및 개념이라고 해서 해당 수업에서 어쨌든 배워야 되는 역량에 대한 언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윤리 시간이기 때문에 그럼 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관련된 이론과 개념을 쓰렴이라고 했고요. 해결 방법도 예시로 하면서 작성을 해라. 그리고 어쨌든 학생이잖아요. 그랬을 때 대학에서는 아마 대학별 인재상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시겠는데 서울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인재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근데 단순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런 역량을 지닌 학생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사회적으로 문제 해결에 어떤 거를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청소년으로서 좀 이런 부분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작성해 보라고 했고요. 그리고 독서활동상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대입에 미반영되는 항목이긴 한데 서울대에서는 미반영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소개서 4번 항목으로 독서를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은 이런 독서활동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독서활동상에는 비반영을 하더라도 이거를 자율활동, 진로활동, 이런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교과 세특과 관련돼서 이런 도서명을 좀 입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도서를 같이 연계를 해서 써라. 를 애초에 수행평가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자까지 쓰라는 거는 학교생활기록부가 단순하게 대입을 위해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대학에 입학하고 난 이후에도 저희가 뭐 취업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졸업한 이후에 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학생들의 독서활동 사항을 조금이라도 기록을 해주고 싶어서 이 부분을 쓰라고 했던 거고요. 자동 입력으로 그냥 아예 이거는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선정 이유와 관련돼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동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좀 그 탐구를 심화하고자 했다라는지 아니면은 결과에 대해서 아니면 이 과정에서 뭔가 필요해서 했다라는지 그런 동기형, 과정형, 결과형으로 나눠서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줬고요. 독후감상문도 작성을 하라고 한 이유는 어쨌든 독후감이 있어야 학생들이 나중에 면접 때 1학년 때 읽은 책의 내용을 기억을 하고 이 부분에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때 가서 다시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런데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읽은 책이 몇 권인데 그걸 다 찾아봐요. 이랬을 때 미리 어쨌든 학생들이 독후감을 써놓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 소요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지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해당 진로나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무엇을 실현하고 싶은지 예를 들어서 뭐 칸트의 인간성의 정식에 근거하여 학생 인권뿐만 아니라 교권도 보장되는 바람직한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작성할 수 있도록 평가 루브릭과 그리고 평가 양식 자체를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뭔가 대입에 어쨌든 평가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클래스룸은 도구고요. 이 도구를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대입과 관련된 고민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유의미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표를 작성을 하실 때
다시 보시면은 이제 이런 학생들에게 그러면은 이제 양식을 만들어주고, 예를 들어서 뭐 구글 시트에 작성을 하렴이라고 하고 양식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사본으로 제공을 해서 개별로 이 스프레드시트를 관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어쨌든 내가 이렇게 평가할 거야 라는 이 루브릭을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줘야 학생들이 그 내용들을 채우고 체계적으로 작성을 하겠죠. 그래서 이 루브릭을 작성을 하실 때는 이제 다음과 같이 기준표가 루브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표 만들기를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앞서 보셨던 화면입니다. 화면과 같이 루브릭을 만드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화면과 같이 이렇게 직접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루브릭과 관련돼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다른 수업 때 하신 거를 가져오실 수도 있어요.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해서 스프레드시트에서 가져오기 기능을 하시면은 다른 수업에 했던 거를 직접 가져오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이 수업으로 들어가서 한번 과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하고 기준표에서 스프레드시트에서 가져오기 누르시면은 이제 뭐 최근에 했던 루브릭이 나오게 되고요. 그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루브릭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루브릭 파일을 클래스룸에 최근에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그 파일을 찾아서 가져와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실 거면 이렇게 전년도의 기록을 보시고 그대로 찾아서 가져오시면 되고, 전년도와 좀 다르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또 수정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시면은 이제 루브릭이 저장이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평가를 하실 때도 실제 학생들의 사례와 관련돼서 평가를 하실 수 있는데요. 과제 페이지에서 이제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수행평가를 이제 출제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제출한 학생이 없는데, 학생이 제출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 영상은 이제 녹화되고 유튜브에도 올라올 거기 때문에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좀 보여드리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하면 우측에 이제 학생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 따로 추가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걸로 그냥 대신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평가와 관련돼서 이 학생이 제출을 완료했다 라고 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럼 배점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영역별로 몇 점인지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도 밑에 나오죠. 기준도 나와서 이걸 보시고 선생님들께서 평가를 하시면 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성적이 입력되게 되고요. 이 성적이 입력된 거를 또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를 하면 학생들이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확인한 거에 대해서 그럼 왜 이랬어요? 라고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댓글로 여기에 평가를 같이 작성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저는 이제 화면을 분할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분할을 해서 이제 왼편에는 학생 과제를 띄워놓고 오른쪽에 그냥 크게 띄워놔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러한 평가 기준을 보고 확인하면서 평가할 수 있게 채점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루브릭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과제를 평가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학생 과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칭찬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는 모범답안과 비교해서 제공하실 수도 있고, 질문을 학생이 하게 될 경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뭐 이런 식으로 기업의 데이터 조작 및 오용으로 인한 소비자 기망 우롱 피해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라. 그리고 청소년으로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하고 한번 실천하는 건 어떨까라는 부분들을 좀 제시를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 개개인과 피드백을 진행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사의 피드백이 더해졌을 때 학생의 수업 활동과 이런 과제가 조금 더 유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이나 대입과 관련돼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정 학생에게만 예를 들어서 다 잘했는데 이 학생은 이런 과제를 조금 추가적으로 더 하면은 유의미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개별 메시지 기능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원래는 여기 할당 대상이 전체 학생으로 돼 있었잖아요. 이 전체 학생을 누르시고 여기 전체 학생을 해제하신 다음에 원하는 학생만 체크를 하시면은 그 학생에게만 과제가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정해주시고 이렇게 과제를 부여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습 계획을 이렇게 같이 함께 수립을 하면서 독려를 하고 그리고 좀 개별화 지도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업과 관련돼서 저희가 학생의 그건 구글 슬라이드나 아니면 구글 문서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댓글을 다시거나 아니면 수정 제안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른쪽 화면과 같이 채팅을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학생과 대화를 나누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어쨌든 수업에 좀 유의미한 수업이 좀 더 발전하고 심화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이끌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런 구글 클래스룸에 있어서 앞서 평가를 하셨잖아요. 그럼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 성적 자료를 그럼 일일이 또 옮겨서 나이스에 입력을 해야 되는가? 라고 고민이 되실 텐데, 이 성적 파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런 앞선 수업 사례 이외에 또 다른 수업 사례와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적 파일을 활용하시는 방법은 이제 과제 페이지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학생 과제와 관련돼서 이제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톱니바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누르시면은 모든 성적을 구글 시트에 복사, 그리고 모든 성적을 CSV로 다운로드, 이 성적을 CSV로 다운로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기능을 활용을 하셔서 이제 성적 파일 일괄 입력 기능을 활용하시면은 나이스에 한 번에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이스 화면인데 나이스 화면에 보시면은 성적과 관련돼서 이제 일괄 파일 업로드가 있잖아요. 수행평가와 관련돼서 일괄 파일 업로드가 있고 이 일괄 파일 업로드를 누르시면은 이제 강의실별로 여기 엑셀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엑셀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 엑셀로 받을 거냐, 한셀로 받을 거냐, CSV로 받을 거냐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봤던 단어가 동일하게 있죠. CSV가 있죠. 그럼 CSV 양식으로 받아서 그대로 이 양식에 맞춰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일괄 파일 업로드로 한 번에 구글 클래스룸에서 평가를 했던 내용을 이제 마찬가지로 나이스에 입력을 하고 활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수업에 있어서의 편리성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선생님들께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종이, 유인물에 학생들에게 여기 써서 제출해라고 하고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걸 일일이 빨간 펜으로 채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돌려주시고 그 전에 일일이 타이핑을 치셔가지고 성적을 옮겨 적으시고 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나서 수업의 효율화를 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누가 관리에 있어서도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타 수업 사례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협업 기능을 활용을 해서 딜레마 토론을 좀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슬라이드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토론을 진행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민족이란 무엇이며 민족의 역사를 왜 배워야 할까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촉구하는 것은 민족적 감정인가 아니면 여성 인권 윤리에 대한 분노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이제 슬라이드 타이머 이제 부가 기능으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여기에 의견을 다는 거죠. 의견을 달면 이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이제 서로 댓글을 달거나 하면서 또 재토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독서 연계 윤리문제 탐구라고 해서 사실 고민은 그건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서의 고민은 사실 저도 이제 고3 담임을 오래 맡으면서 그리고 고3을 계속 맡아오면서 했던 고민이 아이들에게 수능도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수능 연계 교재를 나가야 되는데 이제 학생교 생활부 기록을 위해서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이랬을 때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기록은 기록대로 하고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학교 생활을 유의미하게 쓰면서 학생들에게 소요 시간은 줄이고 공부할 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냥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예시를 이런 식으로 줘버리고 여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써라. 그러니까 예시 항목을 최대한 좀 많이 주는 쪽으로 저는 수업을 좀 계획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대입과 관련해서 어쨌든 학생들은 예시가 없으면은 조금 작성을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고 막막해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제시를 하면서 대입과 관련된 요소들을 잘 반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구글 클래스룸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별로 슬라이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앞서 했던 것처럼 개별 피드백, 댓글을 달아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가 뭐 채팅을 통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기타 수업 사례로도 활용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래스룸을 통해서 저희가 슬라이드도 되고 독스도 되고 스프레드시트도 되고 그다음에 퀴즈 기능도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구글 도구를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누가 기록할 수 있는 건덕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도 수업을 활용하시는 선생님들을 보시면은 클래스룸을 활용하시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수업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만 학교 생활록 기록을 위해서 자기평가서 정도만 구글 설문을 받으시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이 자기평가서 뭐 물론 메일로 전송을 할 수 있게 해주실 수도 있죠. 하지만 메일을 아이들이 일일이 관리를 하고 그리고 찾아보는 것보다는 클래스룸을 통해서 내가 했던 수업 어떤 과제를 했고 거기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고 어떤 내용을 했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게 실제 학생들에게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수업을 관리하는데 이런 클래스룸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대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의 입장에서 실제로 학생들의 그런 교과의 클래스룸에 협업 교사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저는 윤리지만 사회문화 시간에 이런 주제 탐구를 했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를 윤리 시간에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동아리 시간에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네. 그럼 자율이나 진로 시간에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를 협업을 통해서 같이 관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구글 클래스룸을 단순하게 특정 교사의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시기보다는 학교 전체적으로 또는 선생님들과의 협업 도구로도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학생의 대입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런 유용한 도구로 생각하시는 건 어떠실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들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마치고요. 이번 주 목요일이죠. 4월 3일에는 이제 구글 스트림 리얼타임 AI와 세상을 함께 보고 듣다라는 강의를 이제 대전 전민초등학교의 이준기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족도 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해주시면은 네, 더 힘내서 앞으로도 더 좋은 강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많은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사실 많이 올려주신 거를 제가 계속 봤는데 우선 강의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질문 Q&A에 대해서 채점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 초안으로 잡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으신데 제가 채점 기준은 이제 앞서 인공지능 초안으로 잡기보다는 저희 좀 평가 부장님께서 좀 깐깐하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대입 지도를 한 지가 지금 그래도 한 8년 가까이 되오는데 8년간 그냥 제가 해오면서 이제 새롭게 대학에서 보는 평가 기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대학에서도 이제 경희대나 이런 5개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된 평가 요소를 연구를 하고 그리고 동국대학교에서도 이런 가이드북을 제시를 하고 다양한 자료들이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데이트되는 자료들을 제가 뭐 대입과 관련돼서 연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 반영하면서 좀 축적되어 온 결과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채팅창에 지금 질문 올려주신 분 가운데서는 네, 답변을 그래도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이 강의가 저희 이제 GG 대전에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GG 대전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물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그쪽을 통해서도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네, 긴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만족도 하셨을 거라고 믿고, 네, 화면 공유 이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제가 제 얼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차 안이 어두워서 그런지 불을 켜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얼굴은 이제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